네, 미오캣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었는데, 제가 컨셉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프레임 전쟁은 이제 200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9년 전인데요. 그때 금준경 기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 예. 때였고요. 학생회 하셨나요? 네, 저 학생회를 운동권? 중간쯤 네, 학생회를 하기도 했었고 네.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촛불 집회가 열렸었잖아요. 예. 5월 초나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도 난리라고 하니 막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처음에는 궁금해서 현장을 좀 간 적이 있었는데 예. 현장에서 뭐 경찰의 과잉 대응 전략 혹은 대처 이런 거를 보면서 화가 났고 그 5월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그때 경복궁을 좀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시위대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물대포가 처음 나오고 진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물대포를 맞으면서 물대포를 맞았나요? 네. 위험하지 않았나요? 대놓고 막 이렇게 맞진 않고 약간 뒤에 있어서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는데 다만 지금 경복궁이 있는 그 라인에서 예. 청계천까지 진짜 금방 밀리더라고요. 그때는 물대포를 쏘면서 전의경들이 방패를 이렇게 앞으로 예. 땅에 치면서 막 달려오니까 예. 그때 기억이 생생하네요. 네네. 저희가 2016년 겨울에 네. 광화문 광장에서 엄청난 촛불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16년 촛불과 비견할 만한 촛불이 있었다면 아마 네. 2008년 촛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 광우병, 네. 광우병 논란이라고 하죠. 이걸 두고 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이 프레임 전쟁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어떻게 뭐랄까요? 이 논란의 발단이라고 할까요? 그 시작점은 어디였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진보 진영이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되니까 이게 트집을 잡아서 이랬던 거 아니냐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던데 사실 광우병 소고기가 논란이 됐던 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을 해요. 노무현 정부 때 원래 미국산 소고기가 당시엔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즈음에서 영국에서 광우병이 굉장히 심하게 발병을 하고 어느 정도 소관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이 돼요. 근데 당시 한국은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라는 걸 미국이랑 맺고 있어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 양국 모두 해당되는 건데요. 수입이 즉각 중단이 돼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수출을 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이 중단되니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소고기 수입이 중단됐던 거죠. 그렇죠. 네. 중단된 상태에서 2004년에 광우병 의심소가 또 미국에서 발견되고 2005년 광우병 판정을 이 소가 받게 되면서 이제 광우병 위험이 어느 정도 한국에서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다급했던 게 전 세계에 수출하던 소고기의 그 물량이 있는데 이게 공급만큼 빠져나가지 않으니 소고기 업자를 포함해서 미국 경제도 타격이 좀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물량 밀어내기를 하려고. 그렇죠. 갑질을. 당시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4대 선결 조건이라는 걸 요구를 해요. 그렇죠. 4대 선결 조건을 먼저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 안 할 거다. 근데 노무현 정부는 당시 임기 말이기도 했고 이미 추진 중인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대 선결 조건부터 처리를 하면서 한미 FTA와 연계가 됐는데 그래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게 2006년 1월에 발표했던 게 30개월 미만 기억하시겠지만 소는 월령으로 나이를 세거든요. 월 단위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또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참여정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다만 이게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건 사실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박상표 지금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이 수의사가 반박을 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소의 나이를 세는 게 치아를 통해 세는데
부정확하대요. 그러니까 2는 다시 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정확한 방법이고 이게 15%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30개월 미만에 들여와도 아닐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영국과 일본에서 조사해 보니 20개월과 30개월 사이 소고기에서도 광우병이 100건 이상 발견이 됐었다. 라는 점에서 30개월 미만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었던 그런 거죠. 상황이었는데 왜 네. 이명박은 국민들을 화나게 했던 건가요? 그렇죠. 이때부터 예.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게 네. 시민단체와 노무현 정부가 다퉜지만 최소한의 합의는 있었죠.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는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갑자기 참여정부도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네. 갑자기 이 모든 룰이 깨지고 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직후에 부시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을 발표를 해요. 전면 개방. 그렇죠. 네. 30개월 이상 모든 연령의 소고기를 수입하는 거고 뼈 있는 것도. 그렇죠. 광우병이 뼈 척수 이런 부분을 포함해 부속물에서 많이 위험 물질이라고 불리는데 SRM이라고 하죠. 네. 근데 노무현 정부는 살코기만 받아들였는데 부속품까지 다 받아들이기로 한 거고 검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넘겨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종합했을 때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거고 시민들도 당연히 다른 나라 정보를 찾아봤겠죠. 그랬더니 당시 중국과 호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고 네. 타이완과 일본은 20개월 미만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만 유독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거고 굉장히 굴욕적인 협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협상이라고 볼 수도 없었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관계 개선을 빨리 하고 또 다양한 거를 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졸속 협상을 했다는 비판을 받게 그때 되는 이명박이 대목이죠. 그 미국에 가서 네. 부시랑 같이 골프를 쳤던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 굉장히 비굴해 보였던 느낌이 나는데. 스노든이 네, 폭로했던 네, 네. 위키리크스에 보면 이 대목이 있는데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거지만 추정한 자료들을 보면 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죠. 거기서 1박을 하는 굉장한 특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카트를 같이 몰기도 하잖아요. 맞아. 예. 근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소고기를 넘겼다. 아하. 라는 의혹까지 있는 거죠. 이명박의 분노한 촛불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 도화선이 됐던 게 MBC PD 수첩이었던 맞아요. 거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이때부터 시민들이 3.355 광화문에 네.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예. 4월 말이 되자 이 당시 PD수첩 게시판에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서 그 취재를 요청하는 해달라. 글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당시만 해도 노무현 정부 때 PD수첩이 황우석 사태를 보도를 하고 수많은 외압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랬죠. 많은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은 믿을 수 있다라는 있다. 여기서 검증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PD수첩 보도를 이끌어낸 게 그 시민들이었던 건데 맞아요. 돌이켜 보면 작년에 이제 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네. 이 시민들이 이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 운동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최순실 관련된 보도를 해달라고 이제 언론에 메시지를 보냈고 그게 또 이제 결국 국정농단 보도로 이어져서 박근혜가 탄핵이 됐죠. 맞습니다. 예. MBC PD수첩 보도 이후에 네.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네. 했나요? 우선 예. PD수첩이 밝혀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의 광우병 검사를 해요. 근데 미국은 전체 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한대요. 표본 검사네요, 일종의. 그렇죠. 예. 그러면 당시까지 3마리가 발견됐는데 0.1%로 가정을 하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 그렇죠. 점이라는 걸 PD수첩이 예. 밝혀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영상 매체의 힘이었는데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들이 서지를 못해요. 막 제자리에 막 계속 쓰러지고 이런 주저앉는 소. 맞아요. 주저앉아서 다우너 네. 소라고 불리는데 네. 이 소들을 누가 봐도 아프고 이상한 소인데 이거를 도축장으로 그냥 끌고 가고 막 짓밟고 전기 충격기 같은 걸로 밀어내는 그 도축업자들의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저는 아직도 그 영상이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니 저런 소를 혹은 저런 시스템으로 도축을 한다면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이뤄지게 된 거죠. 이때부터 촛불 집회가 그전에는 수천 단위에서 만
혹은 10만까지 넘어가고 절정기였던 6월 10일에는 최측 추산 70만 명. 최순실 게이트 촛불 이전까지만 해도 최대 규모의 촛불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였음에도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공영방송이 이제 참여정부 때 임명했던 사장들이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공영방송 보도가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죠. 굉장히 많이 달랐죠. 일단 MBC PD수첩이 보도를 했었고 그렇죠. 사실 이보다 앞서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KBS에서도 광우병 문제를 이강택 PD가 먼저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노무현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전국 이후에는 YTN의 돌발 영상이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노종면 지금 해직 기자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의 SBS 비디오 머그가 되게 비슷한 포맷인데 뉴스에 안 나오는 뒷얘기들을 편집을 재밌게 하고 진짜 재밌었죠. 풍자 요소를 가미하는 거였는데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도 아니구나 한나라당이 얼마나 이 모순적이고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줬던 영상들이 많아요. 이계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그 광우병 청문회 당시에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해서 괴담을 조장하고 정치적 선동거리로 접근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돌발 영상이 이계진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발언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줘요. 그때 미국산 소고기에서 살코기 수입하는데 뼈가 발견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인지 미국 대변자인지 헷갈린다.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질이 있는 광우병 소라고 지정을 하거든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산 소고기 시식회를 열어요. 차명진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열었는데 의원이 한우보다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이 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길래 우리나라 소보다 미국 소를 홍보를 하는 거냐라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고 당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당신은 고기 원산지 등급을 식당에 표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 원산지 표시인데 근데 이게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속일 수가 있잖아요. 쓰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하니 정운천 당시 장관이 개인의 양심을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되게 실소를 자아내는 것도 모두 돌발 영상에 나왔던 대목이죠. 그러니까 YTN이나 MBC, KBS가 이제 다 이제 공영적인 소유 구조를 갖고 있는 언론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보도들을 이제 잘 했다면, 당시 PD 수첩을 흔들었던 언론사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진영이라고 말하기 좀 모호하지만 프레임 전쟁 측면에서 보면 KBS와 MBC, YTN이 광우병 문제와 촛불 집회를 진압하는 경찰의 문제를 조명을 하고 신문에서는 한겨레 경향신문이 이런 보도를 함께 했었다면 조중동이라고 불리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완전히 정부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MBC 보도를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와 조중동이 한편이 되고 이 공영방송이 반대편에 서서 대결하는 프레임 양상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당시 조중동이 문제를 삼았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PD수첩이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 다운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영상이 끝나고 진행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운어서를 광우병소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다운어서는 광우병만 꼭 원인인 건 아니거든요. 추정되는 소일 뿐이지. 그런 점에서 왜곡을 한 거다라는 비판을 조중동이 동시에 쏟아내기도 했었고. 이거는 일부의 실수죠. 그렇죠. 이거는 실수죠. 부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부실에 가까웠던 것 같고 두 번째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PD수첩에서 인터뷰를 했던 인간 광우병으로 돌아가셨는 걸로 의심되는 분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가족을. 근데 돌아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고 PD수첩 보도가 나온 시점은 돌아가신 다음인데 문제는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PD수첩에서는 인간 광우병이라고 언급을 했어서 이게 왜곡이다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근데 당시 유가족이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고 미국 사회도 그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왜곡이라 보기 힘든 거고 2008년 4월 10일 폭스뉴스 기사를 봐도 버지니아주 22세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 가능성 이렇게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었어요. 네, 이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왜곡이긴 한데 이게 과연 의도를 가지고 아닌 거를 맞다고 만들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조중동이 왜 이렇게 PD 수첩을 흔들었던 건가요? 당시 상황을 좀 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정부에서는 좀 재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시 광우병 문제 외에도 정부가 부실 협상을 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과 협조문에 우리가 오역을 하는 게 발견되기도 할 정도로 아니 졸속 부실 협상을 왜 했느냐라는 비판에 시달렸었고 당시 이명박 정부가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광장에도 컨테이너로 이렇게 막아놓고 진압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비판이 뜨거웠는데 PD수첩을 모든 원흉으로 지목을 하고 판을 좀 엎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 이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았던 네. 방송사의 어떤 권위를 흔듦으로써 네. 이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자체가 맞아요. 왜곡된 것이다. 뭐 이런 그 프레임을 주기 위해서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 2016년 겨울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이 JTBC의 이 최순실 소유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죠. 네. 예. 그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신뢰도 높은 방송사를 흔들었던 맥락에서 보면 그걸 하면서 판에 다시 엎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양상이 진행이 됐나요? 이후에? 네. 당시 이후에 조금 재미있는 사례가 네. 조중동이 정작 노무현 정부 때는 이 아까 PD수첩을 비판했던 그런 대목 포함해서 광우병 소고기가 지금은 안전하다, 2008년 때는 안전하다고 했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위험성을 부각하는 기사를 내보낸 게 당시 미디어오늘 보도를 포함해서 이제 다시 회자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 아직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미국산 소고기집이 장사가 안 됐죠, 당시에. 분위기가 이런데. 예. 근데 중앙일보가 이 젊은 여성 두 분이 식당에서 맛있게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는 사진 기사를 신문에 내보내면서 네. 아, 미국산 소고기가 인기가 있구나.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네라는 인식을 주는 보도를 했었는데 예. 그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은 대학생 인턴 기자였고 다른 한 명은 중앙일보 기자였던 거예요. 예, 이게 오버워치에 나왔습니다. 네, 사과를 했던 그러네요. 네. 유명한 사례이기도 네, 하죠. 예, 유명한 사례죠. 예, 그리고 또 조중동에서 지속적으로 내놨던 프레임이 그렇죠. 배우 세력 맞아요.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PD수첩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아지고 사태가 더 커지고 집회가 커지니까 이제 그랬죠.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하는 프레임을 내보내는데 네. 굉장히 반복되고 익숙한 프레임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요. 첫 번째가 배후 세력, 외부 세력 프레임인데 이거는 세월호와 사드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프레임 그렇죠. 양상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5월 7일 조중동이 동시에 전교조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는데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이 선동한다는 말을 하고 이거를 조중동이 같은 날 사설을 통해서 똑같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하. 온갖 억측과 괴담으로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전교조 이런 식으로 보도를 조중동이 똑같이 했었고 네.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도 호응을 해서 저 1만 개의 촛불은 누가 산 거냐 보고해라 추적해서 보고해라라는 말을 했었고 예. 이후에 조중동은 또 참여연대가 주축이 됐던 광우병 대책 국민회의를 여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단체, 좌파 친북 단체가 잇따르면서 배후 세력으로 규정을 했었는데요. 촛불 집회 참가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가자분들이 이 대책 국민회의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오히려 이분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안 끌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랬죠.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조직된 시민단체라면 촛불 집회 참가했던 다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모든 방향성에 동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민주주의적인 모습이기도 했고 전혀 이때, 배후 세력을 찾을 수 없었던 이때 저희 있었죠. 어머니도 촛불 집회에 나오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다들 나왔던 거고 사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먹거리 안전의 이슈가 더 컸고 맞아요. 너무 절차적으로 부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서 잘 몰랐는데 서울의 집회 양상을 보면서 그 경찰의 과잉 진압이 너무 심각해서 당시 군합발로 시민을 밟고 방패로 공봉을 때리고 이런 모습도 더 반감을 사고 있는데 그런 건 죄다 빼놓은 채 이렇게 무리한 프레임을 제기했었는데 조금 놀라운 건 동아일보 내부에서도 자성이 나오긴 했어요. 당시에는 동아일보가 2008년 7월 공정보도위원회 보고서를 내고 우리가 촛불 집회에 담긴 민심을 외면하고 좌파 친북단체 개입, 비순수성을 부각해서 정당한 우리 비판 보도까지 매도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했고
동아일보 사회부의 한 기자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나왔고 주부들은 식탁에 먹을거리 걱정해서 아이들을 업은 채 나왔는데 우리 보도는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자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양상이 조금 재밌었던 건 6월 10일을 기점으로 집회가 수십만 명씩 모이고 굉장히 규모가 커질 때는 맞습니다. 조중동이 보도 양상이 좀 바뀌어요. 민주주의가 좀 발전했다든가 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소고기 수입 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참가자가 줄죠. 그리고 장기화되면서 당연히 줄기도 할 거고 이 과정에서 인원이 줄자 조중동이 다시 프레임을 꺼내 드는데요. 이번에 폭력 집회 프레임을 부각을 했습니다. 6월 27일 조선일보는 일면에 청와대만 지키는 정권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한 달 이상 서울 도심이 시위대에 점거돼 무법천지가 돼 시민들의 불평과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기력하게 눈치만 살피며 숨어 있다고 당시 최보식 사회부장이 직접 기사를 그게 이제 조선일보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랬죠. 뭐 저도 이제 그 당시 시위대였던 경험에 미뤄보면 코스가 있었어요. 이제 동아일보 들렸다가 조선일보 갔다가 중앙일보 서소문 쪽으로 갔다가 다시 광화문으로 되돌아오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1층 앞에서 이제 계란도 던지고 침도 뱉고 깃발도 내리고 신문사 앞에 가판 같은 유리로 된 전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깨지고 이렇게 낙하치를 하고 그런 게 좀 있었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맞아요. 소음으로 보였겠죠. 맞아요. 그리고 좀 공포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중동 기자들은 아마 집회 취재가 안 됐을 거예요. 전혀 불가능했던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거고. 반면에 이제 MBC랑 KBS 기자들은 이제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과는 꽤 다른 양상이죠. 지금 MBC 기자가 취재를 전혀 못하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MBC 기자가 가장 환영받았던 그렇습니다. 기자였었죠. 그때 MBC 기자가 멋있었죠. 맞습니다. 이 당시에 또 특별했던 양상이 그 독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뉴스 수용자들이 이 소위 조중동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땠나요? 이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중동의 왜곡된 보도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이분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데요. 우선 광고 불매 운동을 통해서 광고주에 직접 전화를 넣어서 조중동에 광고하지 말라라는 행동을 통해서 적지 않은 광고주들이 당시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우리는 조중동에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고 경향신문 등 진보신문을 구독해 주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때 경향신문의 부수가 순간적으로 늘었다고. 물론 광고주가 빠져나가서 큰 이익은 보지 않았다고는 들었는데 여기 실시간 채팅 보니까 청라에서님이 불매 동지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정 기업들, 그러니까 조중동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후원했던 기업들의 식품 내지는 상품을 불매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렇네요. 기업 이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군요. 그 당시에 이제 조중동 입장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었죠. 이 광고주에 대한 압박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송도 그때 진행했던 걸로 소송도 하고 기억이 나는데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 탄압이다. 언론을 이렇게 협박하고 그리고 일부 이 항의를 하는 분들이 욕설이나 이런 것도 기사화해서 이 대응을 하고 시민들과 조중동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가 이명박 정부의 그 첫 해였거든요. 임기 첫 해는 보통 지지율이 제일 높은 해입니다. 5년 중에. 그런데 이때 이명박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9%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첫 해에 정부 임기 첫 해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명박이 최초였다. 그게 이제 촛불 집회의 힘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명박이 명박산성을 쌓고 이제 겁을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빨리 장악해야겠다 생각에 일단 정현주 사장을 내치고
그다음에 네, 그 전에 이제 YTN의 구본웅 낙하산 사장을 꼽고 촛불 집회 도중이었죠. 예. 네. 그리고 PD 수첩 제작진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맞아요. 검찰 조사를 하고 그리고 김재철을 꽂았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이 정말 잔인했던 대목은 조중동에게 선물을 주죠. 역시 기업인답게. 네. 추측컨대 사실 이 일련의 과정을 다시 돌아보니 드는 느낌이 정부를 끝까지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신문이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서 급감을 했어요. 조중동 프레임이 80년대에는 먹혔다면 이때는 전혀 안 먹히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MBC와 KBS처럼 YTN처럼 방송의 영향력을 좀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 우리 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거를 법에 있지도 않은 형태의 방송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2008년에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바로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게 이제 신문과 방송의 겸용을 포함하는 이제 개정안 미디어법 일명 미디어법인데 이 법을 2009년에 이제 졸속으로 날림으로 통과를 시키죠. 시킨 다음에 곧바로 이제 2011년 12월 1일 날 종편이 개국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단순히 이게 그 조중동에게 선물을 줬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종합편성 채널을 이제 줌으로 인해서 지상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뉴스 채널이 이제 기존에는 지상파 3사 위주였다면 종합편성 채널 4사까지 넣으면서 이제 7개 채널이 경쟁하게끔 해서 보도 전문 채널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채널 선택권이 넓어지다 보니 지상파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필연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인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더 이제 공영적인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KBS, MBC의 그 영향력 약화를 또 노린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워낙 그 노동조합이 강하고 또 언론 노동자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두 눈 뜨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수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둔 거죠. 블루로즈님께서 종편 덕분에 근에 탄핵됐네 이렇게 쓰셨는데 또 결과적으로 이 역사란 이 모순과 형용할 수 없는 이명박이 만들었던 종편에서 이제 JTBC라는 돌연변이가 탄생을 했고 또 박근혜가 탄핵이 됐네요. 예측하지 못했던 흐름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또 바뀌는 그런 재미있는 광경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프레임 전쟁 이야기를 좀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5시 57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엔딩 음악 준비됐나요? 엔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디어오늘 오늘 수요일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금중경 기자 조금 더 추가해 주실 있습니다. 정리 겸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왜 제가 쓴다고 했었냐면 광우뻥이라는 말이 요즘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아니 그렇게 난리쳤는데 광우병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당시를 겪지 못했던 저 후배와 동생 세대라고 하긴 웃기지만 그 나이대들에게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집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광우병이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건 맞지만 근데 당시 정부 혹은 당시 언론의 입장이라면 100% 완전한 게 아니라 0.01%라도 불안하고 위험성이 있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보도를 해야 되고 정부는 수입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조선일보가 한 대목을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광우뻥이라고 보는 그런 주장들이 좀 가슴이 아프고 기사에 좀 그 내용을 담았으니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도 이런 보도가 나와야 되고 정부는 수입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다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거리 안전에 대한 그 불안감이랄까요? 공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GMO 제품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유전자 변형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면 단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을 때 정부는 광우병은 사람에게 옮지 않는다고 10년 동안 주장했는데 영국에서 100명 넘게 죽었거든요. 그런 점도 좀 위험하죠. 예. 미디어 오늘 미오캣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정상근 기자가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정상근 기자 꼭 쾌차하시리라 믿고요. 쾌차라고 하니까 더 슬퍼요. 네. 저희는 내일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세상 함께 만들